2003년 작품 영화 살인의 추억은 2019년 기생충으로 칸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출세작입니다. 칸은 처음부터 최고상을 황금종려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제가 처음 열린 1946년부터 54년까지는 그랑프리였다가 55년부터 황금종려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64년부터 74년까지 그랑프리로 복귀했다가 75년부터 다시 황금종려상으로 바뀌어 오늘까지 이릅니다. 그럼 왜 종려나무를 상의 이름으로 해질까요? 물론 종려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패의 모습은 종려 잎사귀가 줄기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칸 영화제의 누리집에 소개된 글을 보면 종려나무의 연호는 로마제국 말기인 5세기에 활동했던 송오노라 대주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오노라 대주교는 카나 앞바다의 레랭 섬에 살았는데 종려나무에 올라가 섬에 서식하던 맹독성 뱀을 없애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은 거친 파도를 일으켜 그의 기도에 응답했고 이에 송오노라 대주교는 감사의 표시로 섬에 자신의 이름을 딴 수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칸을 구한 종려나무의 이름을 따 대상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게쉐지와 연관한 이런 장명 방식은 다른 유럽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치아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은 한때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해상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공화국에 기원을 둡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호성인이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날개 달린 사자가 바로 마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영화제에서 한국인으로는 김기덕 감독이 최초로 2012년에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의 황금곰상은 곰이 베를린의 상징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곰이 베를린을 대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슬라브계 어원을 가진 베를린의 베르 발음이 독일어 곰의 발음 베어와 비슷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황금곰상은 아직 한국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영석 영화평론가는 살인의 추억에 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봉준호의 영화 속에선 항상 가족 혹은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억압을 받고 그의 영화는 그 가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결론은 아이러니의 상황에 봉착하거나 통멸한 뒷맛을 남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풍경과 디테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표 영화의 본격적 시작이며 한편으론 한국 장르 영화의 진일보한 성취다. 여기서 가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비굴한 한국인의 초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에는 비가 내리고 굴 혹은 터널이 있는데 이러한 비와 굴을 통해 한국인의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는 단순합니다. 로즈버드를 통해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비와 굴을 통해 비굴한 한국인의 초상을 잘도 보여줍니다. 살인의 추억이 그렇고 괴물이 그렇고 마도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화는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1991년 4월 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06년 4월 2일 끝났습니다. 이 영화는 살인범을 쫓는 정근대적인 형사 박두만과 서울에서 화성까지 저원에 내려온 근대적인 형사로 저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서태윤이 각기 범인으로 오인된 백광호와 박형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백광호는 진실을 보았으나 진실의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인식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의 발화를 위해 죽어버리고 많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근대성이며 박형규는 경찰이 거짓말한다 라고 말하며
시대성에 대한 도전으로 형사들에 의해 범인으로 오해되는 그 시대 80년대의 실상입니다. 이 영화는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는데 왜 범인을 잡지 못했는가를 묻지 않고 왜 범인을 잡지 못하는 시대였는가를 묻습니다. 폭력과 야만의 시절 1980년대 공권력은 데모 진압에 동원되고 대학생들은 백골단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고생들은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러 파유가시안 게임 88소 올림픽 환영 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여름밤이면 등화관제를 실시했는데 적기의 야간 공습 시 지형지물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시의 모든 전등을 소등하는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로 불 끄라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든 등을 소등해야 했습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것인지 정말 전쟁 대비 훈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김광림의 희곡 날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색이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한 번도 사실의 묘사나 인물의 변화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론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모델로 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양박 껍질을 벗기듯 진실을 파헤쳐간 주제가 결국 범인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연극이나 영화 모두 오이디푸스 이야기와는 달리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아보자면 결국 이 영화는 범인은 1980년대라는 시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대의 시스템이 범인이고 그 폭력적인 군사정권이 바로 범죄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서 저는 이 영화의 결론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김광림 원장의 착상처럼 오이디푸스의 신화처럼 나 자신, 우리들 자신이 아니듯 칸트의 인식론처럼 인식 대상은 우리의 안에 인식 트린 오성의 존재에서만 이해되듯이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을 아니 우리를 쳐다보는 박두만의 모습이 몸서리 쳐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80년대 우리는 그 이 역사적 진실의 인식을 외면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최병학, 현대사상과 영화 이야기 지식인의 자기발견 참조